네. 자, 오늘은 우리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탄이죠. 네, 부탄에 관한 교양 만화를 읽고 같이 소감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조윤숙 분과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조현은 분과장님, 조윤숙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조현은 분과장님부터 간단히 읽으신 소감 나눠주세요. 네, 저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약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배제됐다고 그러나? 이렇게 너무 고립된 곳이고, 산 꼭대기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반면에 또 자연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 자본주의 사회, 뭐, 이거 공장도 없고, 뭐, 많이 공급이나 뭐 이런 거 또 소비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행복하지 않나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그런 삶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에 착한 마음이 희망이 되고 구조가 되고 문화가 되고 나중에 제도가 된다. 그거를 이제 이끈 사람은 그 왕축국 그 왕인 것 같고 그 왕이 어, 무슨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굉장히 조금 어, 컨트롤링이 잘 되는 국가이긴 한데 그거가 이제 자율적으로 스스로 국민들이 아버지처럼 섬기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혹시 부탄으로 이민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부탄으로 이민 가자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게 좀 아주 시니어 삶을 누리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이민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 선택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삶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주 음, 늙어서는 모르겠어요. 갈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앞길이 창창한 애들은 애들은 어때요? 부탄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자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산자락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삶을 추구하면 가겠죠. 근데 제가 오케이. 선택할 상은 아닌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책이 질문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이 책이 어, 묻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음,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해보려는 겁니다. 우리 네. 미래당의 최시은 국장님, 음소거 키시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 책에 대한 소감 좀 나눠주시죠. 예, 저는 그 미래당이라는 청년정당에서 미래를 연구하고 있는 최신이고요. 정책적 일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어메이징 디스커버리 읽진 않았어요. 요즘 읽을 게 많아가지고 읽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미래당이 그 행복국가론에 대해서 음, 관심이 있고, 저희 어떤 목표도 어떤 행복국가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가 아닌 GHP를 기준으로 어떤 국가 운영을 전반적으로 이제 재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게 부탄이 GHP에 대한 이런 기준을 새로 세운 나라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어가지고, 좀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 존경하는 좀 스님인데, 법륜 스님께서 부탄에서 이제 JTS라는 이제 국제국을 통해서 부탄에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탄 왕궁하고 지금 JTS 아니고 법륜 스님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탄에 대한 상황을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들었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책을 읽지 않아서 사실 이 책이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기재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탄의 왕조가 그런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좀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백성들을 좀 생각하고, 약간 지속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부탄은 아직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술 개발이나 경제 발전이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문화적으로도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이게 어떤 물질 문명이라고 하나요? 이런 경제 발전 정도가 많이 공유가 안 돼서 아직은 조금 한계를 갖고 있는데,
과연 부탄이 돈의 맛을 봤을 때도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약에 이제 만들었다면 조금 경제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러나 친환경적이고 좀 깨끗한 이런 어떤, 어떤 공동체 모델 같은 거를 만약에 이제 만들어낸다면 조금 다른 어떤 국가들이나 이제 경제 발전된 국가들도 비록 경제적으로는 아주 높은 수위는 아니지만 이제 낭비가 많지 않고 이런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현재 어떤 부탄 상황이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 지도자가 행복을 기준으로 어떤 국가 운영을 재설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이제 경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부탄 내부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탄에 대단히 발전된 지역은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사는 젊은이들은 그냥 동남아의 되게 개발된 동남아의 국가들처럼 뭐 더 발전하고 싶어 하고 행복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더 이제 어떤 경제 개발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이미 좀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탄은 아직 실험 단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사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동원 씨, 이동원 씨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나눠주세요.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이동원이고요. 독일 컴프레서 제작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와서 주재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일본 배경으로 하셨구만, 그림을. 맞습니다. 도쿄 타워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요코하마라고 도쿄 근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 네, 놀러 오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네. 맛있는 밥 한 끼는 제가 사겠습니다. 아, 네. 네네. 이거 책 재밌게 읽었고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티베트랑 인도랑 중국 그 부분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 행복지수인가요? GNH 그것도 이 나라에서 만든지 생각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이런 지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지수 만든 것도 좀 신기했고 이 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여기 2019년도에 지금 출판된 것 같은데 이때 기준으로는 GDP가 3,000달러였던 것 같아요. 네, 보면 우리나라 뭐 지금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비교해 보면 여기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좀 나누는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교가 바탕이기 때문에 환생 이게 이번 삶의 끝이 아니라 나중 삶도 있기 때문에 뭐 철새들이라든지 동물들이라든지 함께 공생하면서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하시고 책 읽은 소감 나눠주세요. 네, 항상 독서 모임 할 때마다 항상 보이시는 분들이 모이셨군요. 네, 박정훈이고요. 저 오늘 아침에 속독해서 읽었는데, 음, 저는 이 부탄이란 나라가 GNH 행복지수로 뭐 유명한 나라라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했다고 봐요. 우리나라랑 초반에 뭐 70년대 우리나라랑 GDP가 비슷했다 뭐 이런 글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그럴 동인이 있었지만 이 나라는 이 고산지대에서 자원도 없이 저는 중국에 먹히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인도에 먹혔다가 다시 독립했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여기에 그 부탄 왕국 근처에 시킴 왕국인가? 시킴 왕국은 이미 인도에 합병이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의 신계 왕축후와 선대 왕이 그나마 그래도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 했다. 나라를 잘 지켜냈다. 그 환경 속에서,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가진 걸 최대한 국민들에게 무언가 행복을 선사를 했는데 그 밑바탕은 불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우리나라도, 어,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마을이 있어요. 신앙촌이라든지 이런 마을이 있는데 그런 개념의 큰 개념의 국가 개념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 입국할 때 체재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뭐랄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그 지금의 신계 축구 왕이 그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의 기틀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점점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은 도시로 가고 국가 기반이었던 농업은 이제 점점 이제 어 농업에 이제 뭐 다른 산업도 발전을 하겠지만 이게 유지가 될까? 결국에는 뭐랄까 인도에 그냥 지금도 인도 공군이 방어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과 인도 사이의 그런 분쟁 사이에 뭔가 거기에서 실익을 얻어내는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과연 이 나라가 처음부터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해서 국민 행복 지수를 올렸지만 과연 이거를 복붙해 갖고 우리가 적용하는 건 그건 좀 별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윤숙 선생님도 간단히 음소거 퀴즈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책 안 읽으셨으면 굳이 뭐 책 내용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자기소개만 해주세요. 네, 조윤숙 선생님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책을 읽지 못해 오늘은 조용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숙입니다. 책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고, 오명실 선생님도 혹시 뭐 음소거 키고 직접 자기소개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채팅 보내주신 걸로.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저는, 윤 기자님 강의 듣고 싶어서 네, 들어왔고요.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이, 우리가 이제 이 부탄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죠.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도 그렇고, 그 저자가 쓴 에필로그 같은 걸 보면, 저자도 사실 이 부탄을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덴마크 편을 지난번에 일권을 썼잖아요. 덴마크 편을 쓰고 나니까 출판사에서 이권으로 부탄을 써보면 어떠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자도 부탄이란 나라는 정말 이름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부탄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어떤 나라인지 뭐 역사나 뭐 이런 거 전혀 문화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부탄에 대해서 책 써보라 그래서 본인도 어메이징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서 부탄을 취재 여행을 다녀왔고 취재 여행 갔다가 뭐 이렇게 웅덩이에 다리를 잠깐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 그래서 부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은 얘기. 그게 이제 만화에도 주요 소재로 막 등장을 하잖아요. 셜록이가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부탄이라는 사회가 사실 우리에겐 되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2010년대에 갑자기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고 특이한 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부탄의 그런 사례를 들고 있는데 사실 아까 최시은 국장님도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 이 부탄의 세계적인 관심은 잠깐 약간 반짝 인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쭉 그 관심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고 그때 잠깐 반짝하고 오 이런 사회도 있었어? 하고 잠깐 반짝 관심이 떠올랐다가 요즘은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사실은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사실 그렇게 된 그 맥락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의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이제 달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죠. 그거는 사실 지난번 덴마크 편에 비하면 덴마크 편은 저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취재를 했고 본인도 가족들 데리고 갔다 오고 뭐 이제 그랬던 거에 비해서 부탄 편은 약간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본인도 한번 다녀오고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해서 쓴 거라 그런지 약간 좀 그 덴마크 편에 비하면 좀 얇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부탄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겠죠. 아까 정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다른 나라들이 복붙하기 어려운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일단 이 책 앞부분에 이제 도입부는 역시 이 시리즈의 그 어떤 그 근본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석대 회장, 장미그룹의 장석대 회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죠. 그 양반이 이제 이렇게
그 자기 친구인 백범영 교수랑 일본에도 나왔던 사람이죠. 일본에선 덴마크를 직접 갔는데 이번엔 부탄을 가진 않습니다. 부탄 너무 멀고 뭐 이러니까 귀찮아서 안 간다고 하죠. 둘이 이제 알까기를 하죠. 만화니까 이제 알까기를 하다가 둘이 뭐 행복에 대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그 뭐 행복이라는 게 뭐야? 뭐 부유하고 돈 많고 그러면 행복한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잖아. 뭐 지구의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럽에서 지구촌 행복 지수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 지구촌 행복 지수에 따르면 뭐 방글라데시니 부탄이니 뭐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이 높다고 합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장석대 회장이 그래 부탄 한번 조사해봐. 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부탄이 2010년도에 그 지구촌 행복 지수 1위를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1위를 찍었기 때문에 2010년대 내내 부탄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달아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1권에 나왔던 그 팀들을 다시 소집해서 셜록과 화순이가 한 팀으로 가고 또 수기리와 가영이가 또 한 팀으로 가죠. 근데 이제 1권 같은 경우에는 그 두 팀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이제 스토리가 쫙 전개됐다면 이번에는 두 팀이 가긴 가지만 실제로는 한 팀처럼 거의 섞여가고 같이 움직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구성을 짜지도 않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부탄의 행복의 기원은 뭐냐? 비밀은 뭐냐라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뭐 사이먼이라고 하는 뭐 영국의 학자, 해머리 학자도 만나고 수길이는 수길 교수죠. 신수길 교수는 여기서 머리를 빡빡 깎고 무슨 스님처럼 등장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재밌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소개가 쫙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부탄은 용의 나라라는 거예요. 용의 나라. 그래서 뭐 드래곤볼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부탄이란 나라의 국기에도 용이 있고 부탄을 만드는 건국설화에 이제 용이 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요괴를 누르기 위한 사당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서 부탄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마치 여행 가이드를 하듯이 부탄이란 나라를 쭉 소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부탄은 가난한 나라긴 한데 우리가 겪었던 가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겪었던 그 한반도의 가난이라는 건 어쩌다 한번 흉년이 오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가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를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러다가 한번 흉년이 닥치면 막 이렇게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러다가 막 아사에서 굶어 죽고 뭐 난리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뭐 경신 대기근 뭐 이런 거 조선시대에 보면 진짜 비참하잖아요. 그런 식의 끔찍한 생가사의 어떤 경계를 드나드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부탄의 가난이라는 건 좀 불편한 수준의 가난인 거죠. 왜냐하면 부탄이란 나라는 적어도 굶어 죽을 걱정은 없는 나라예요. 왜 부탄은 기본적으로 감자가 주식이고 감자는 굉장히 소출이 많아요. 그다음에 위에 사실 농사의 가장 핵심은 비잖아요. 비가 적절하게 내려줘요. 물이 적절히 공급돼야 사실 농사가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 국가들은 다 항상 기후제를 지내고 비가 잘 오느냐 안 오느냐 기후에 모든 게 다 달려있거든. 근데 부탄은 그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에서 아주 양질의 물이 아주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좋은 영양분이 풍부한 물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저절로 철철 흘러넘치는 거야. 예, 이제 봄, 여름이 되면.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빗물에 의존하는 농업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아주 편하다. 그러니까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고 거기서 감자가 소출되면 주로 주식이 뭐 쌀도 짓지만 감자라는 거 아닙니까? 감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구황작물로 소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렇게 소출이 많이 나오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소출을 내는 감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자만 먹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량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가난하고는 다른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가난하고. 또 하나는 사실 국가가 유지되려면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안보가. 근데 부탄은 안보를 인도에 의존합니다. 이것도 아까 정훈 씨가 얘기했지만 부탄이란 나라는 독자적으로 군대를 꾸렸으면 그 옆에 뭐 사실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강대국이 많잖아. 뭐 방글라데시도 있고 뭐 파키스탄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했으면 이 나라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겠죠. 근데 워낙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나라라 별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탐내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왕국이 이 왕국도 오래된 왕국도 아니야. 원래 티벳의 일부였다가 이 왕이 지금 4대째, 5대째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만화에서 주로 등장하는 왕은 4대 왕하고 5대 왕이죠. 현 왕이 5대 왕이고 그 직전 왕이 4대 왕. 이 사람은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 왕조 초창기? 한 세종시대, 세조시대 뭐 요 정도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건국된 뒤에 기풍이 아직 이렇게 살아 있고 되게 어떤 건전한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그런 나라인 거죠. 왕들도 상당히 건전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뭐 되게 이제 건국 초기에는 그런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그 국가가 쭉 가지. 그렇지 않고 초기부터 폭군들이 등장하면 그 나라 금방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안보를 인도에 의존했기 때문에 사실 독자적인 군대가 거의 필요 없는 이제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럼 인도는 왜 티벳을 굳이 병합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을까요?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정학적인 뭐가 있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 국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와 중국 사이에 북한이 있는 것처럼 그 인도와 중국이 영토가 바로 붙으면 여러모로 사실은 부담스럽거든. 거기다가 티벳이잖아요. 티벳이란 나라 자체도 그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기운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옆에 인도가 바로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겠지. 그 나라 때문에 티벳이 인도를 끌어달라서 뭐 예를 들면 국민독립 시도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중국이랑 인도 사이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중국과 인도는 실제로 전쟁도 겪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그 완충지대처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얻은 건 아니고 그 나라 왕실이나 어떤 이 부탄 자체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정학적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성립 가능한 건. 거기다가 나라가 운영되려면 그렇잖아요. 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보가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에너지 강국인 거야. 이것도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뭐 석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뭐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는 에너지도 역시 히말라야가 해결해 주는 거야. 히말라야에서 엄청난 수량의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연을 해서라도 댐을 짓지 않아도 그냥 자연 낙하하는 그 히말라야 산 자체가 댐인 거지. 거대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자연 낙하하는 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발전기만 돌려도 엄청나게 수력 발전으로 에너지가 남아돌 정도로 공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가 남아들어서 남아도는 전기를 인도에 수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감자도 너무 잘 돼서 그것도 뭐 농사를 엄청나게 뭐 힘들게 짓는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는 먹여 살려야 되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비료가 없으면 바로 북한도 사실 맨날 기근 겪는 이유가 비료가 제때 공급이 안 돼서 기근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유기농을 한다는 거야. 근데 말이 더 유기농이지 비료를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비료를 만들 돈이 없어서 그냥 자연으로 키우는데 히말라야에서 워낙 좋은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키워도 엄청나게 맛있고 양질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야. 감자가. 그래서 그 남는 감자를 그 이름을 붙여갖고 뭐 부탄에 무슨 감자 이름을 붙여서 그걸 또 인도에 수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인도에 감자하고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생존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삶이고 뭐 교통도 불편하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큰 욕심 안 부리고 살기에는 좋은 나라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부탄이 가진 특장점, 부탄이 가진 일종의 이렇게 그 특혜는 뭐가 있냐면 영어를 쓴다는 거예요. 영어를. 물론 부탄어도 있죠. 물론 부탄어도 있지만 영어가 사실상 공용어 수준이라는 거죠. 왜냐? 인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가 영어를 쓰게 된 건 영국 덕분이죠.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를 쓰게 됐고 그 인도랑 옆에 붙어 있으면서 부탄에도 영국인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부한말처럼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 인도는 이제 부탄은 돈이 없어갖고 학교를 세울 역량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거의 그 외국인 선교사들한테 많이 맡겼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은 이 부탄말을 배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영어로 강의를 했고, 그 하다 보니까 그냥 영어로 그냥 다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다 영어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탄어하고 부탄 역사 정도만 빼면 나머지 기본적인 학교 교육은 다 영어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어 공용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영어를 다 잘해. 그러니까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그냥 영어로 물어보면 다 영어로 쌀라쌀라 대답해. 그러니까 이런 그 언어가 영어를 쓴다는 건 또 부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유학 가기가 좋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 어디든 영어 쓰면 다 유학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산속 깊숙이 틀어박힌 나라였는데 그런 요인들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안보를 의지하고 있고 에너지가 또 풍부하고 거기에 영어를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해결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탄이란 나라가
야, 일단 적어도 뭐 어떤 뭐에 긴급하게 쫓기지 않는 거야. 에너지에 쫓기거나 뭐 이제 예를 들면 몰디브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나라가 가라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가 행복할 수가 없죠. 생존이 그 기본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근데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으니까 아무리 물론 이제 히말라야가 나중에 녹을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근데 아무리 기후 변화가 와도 그래서 뭐 전 세계가 홍수가 나서 뭐 물로 철철 넘쳐도 부탄은 마지막까지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탄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안전한 나라인 거지. 그리고 어떻게 뭔가 이게 중국과 어떤 인도 사이에 뭐 외교 지정학적 요인이 틀어져 가지고 그런 안보적 대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부탄은 사실 군대도 필요 없고 굉장히 어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인 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동물과 공존하는 그런 철학과 문화를 갖고 있어서 개가 길거리에 그렇게 많이 쏘다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개는 우리처럼 이렇게 반려견으로 해가지고 목줄 메고 끌고 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라 그냥 개들이 막 이렇게 부탄 어디를 가나 개들이 그냥 막 산다는 거야. 목줄도 안 메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개는 반려견이 아니에요. 그냥 개, 길개. 예, 들개가 그냥 그렇게 길에 막 사는데 근데 이 개들은 뭐 근데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먹이를 준다는 거죠. 들개인데도 우리가 길고양이 먹이 주듯이 들개인데도 먹이를 주면 그 먹이 받아 먹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산다는 거야. 그리고 밤만 되면 개들이 서로 짖어갖고 엄청 시끄럽다는 거예요. 낮에는 개들이 다 낮잠 자고 밤만 되면 지들끼리 컹컹거리고 돌아다니느라 엄청 시끄럽고 뭐 그렇다는데 그래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개들과 공존한다는 거고요. 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를 뭐 콧뚜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막 일을 시키고 마지막에 뼈골까지 가죽까지 다 써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부탄의 소들도 막 길거리에 그냥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농사를 가끔 도와주긴 한다는데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재산 개념으로 해서 집에 우리 집에 소가 몇 마리 있는데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자연농으로 풀어놓고 키우다가 가끔 그 소가 늙어서 자연사하면 그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도 굉장히 자유롭게 개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부탄 고원에 두루미가 여름마다 이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두루미가 이제 굉장히 희귀종이라는데 그 두루미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감자 키우던 사람들이 야 여기는 두루미가 많이 오니까 그냥 두루미한테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미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서 그냥 두루미들이 오는 기간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그 개인 땅들이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두루미들한테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루미들이 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두루미들 오는 철만 되면 전 세계에서 그 두루미를 보기 위해서 조류 관측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망대 같은 거 세워서 망원경으로 이 두루미들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조류 관광이 아주 활성화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면 사실 부탄에 먹고 사는 관광 산업인 거죠. 거기다가 관광 체류하려면 체류비까지 내야 된다니까. 이거는 뭐 일석이조인 거죠. 사실 자연도 보호하고 또 관광 상품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탄이라는 나라가 가진 아주 독특한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다라는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보가 해결된 이제 그런 독특한 측면이 있고 그럼 부탄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게 그 오로지 그냥 천운이냐 그냥 그 입지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 운이 좋아서 거저 얻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고 정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가 특히 왕가가 그 신게 왕주크라고 하는 그 왕이 있잖아요. 그 4대 왕이었던 1974년에 즉위한 지금의 신게 왕주크. 이 왕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깨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유학파 출신이었고 초대왕부터 이제 영국 유학파 출신이었고 되게 고도로 외교적인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영국도 설득하고 인도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티벳에서도 쫙 분리 독립을 해서 조그만 부탄 왕국을 확보를 했고 그거를 이제 3대까지는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그냥 이제 딴 나라 우리 관심 안 가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우리끼리만 잘 살자. 아까 말한 그런 조건 때문에 그냥 쇄국 정책을 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였거든. 그랬는데 이제 4대 왕으로 넘어오면서 이 신기의 왕축크라고 하는 왕이 아니다 우리도 개방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3대, 4대 이때쯤부터 개방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특히 왜냐면 시골이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선 병원이 없으면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가장 취약하잖아요. 제대로 예방주사도 안 맞고 그러면 어렸을 때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뭐 16%인가 그럼 10명 중에 한두 명은 죽었다는 거거든.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평균 수명도 낮았던 거야. 평균 수명이 40대가 됐던 이유는 뭐 0살 때 죽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무상 의료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유아 사망률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4%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거예요.
평균 수명이 66세인가로 이렇게 확 늘어났죠. 40대에서 60대로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의료를 책임졌고, 그다음에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들을 많이 이렇게 미국, 영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들을 늘려서 교육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영어가 공용화됐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국가가 어쨌든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탄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겠죠.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는 이 4대 왕 아버지죠. 이 지금 왕의 현왕의 아버지 4대 왕이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제군주제였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왕가가 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부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뭐 방글라데시니 뭐니 그런 나라들이 다 원래 전통적으로 왕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전제군주 국가였는데 영국 유학하고 깨인 사람이다 보니까 근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보기에는 야 이거 절대 이런 나라가 요즘 세상에 말이 되냐. 이미 20세기 후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유학 경험과 어떤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도 입헌군주제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왕이 주도한 민주화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또 뭐 아주 사례가 없는 건 아니기도 해요. 위로부터의 어떤 혁명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반대했다는 국민들은 아니 왕이 잘 다스리고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스스로 입헌군주제를 이제 선언한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선정을 베풀고 있고 국민들의 지지도 아주 높은 왕인데 갑자기 그냥 우리 민주주의 하자 앞으로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국정의 주요 어떤 정책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가가 그냥 어떤 국가의 상징으로만 남고 실제로 어떤 이렇게 주요 의사결정은 민간 정치인들이 해라. 니네들이 선거로 뽑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래서 이제 민간 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 강요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왕은 이제 상징적인 국가 수반으로 뒤로 물러나고 이런 식의 어떤 입헌군주제를 실시했고 그 4대 왕이 그래서 죽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퇴임을 해버리죠. 그래서 아직도 아마 살아 계신가? 그리고 4대 왕이 물러나고 5대 왕, 그 아들이었던 젊은 5대 왕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뭐 대충 이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특이한 건데 사실 굉장히 현명한 선택인 거죠. 사실은 이분은 제가 보기엔 정치학을 영국 유학 갔을 때 굉장히 정치학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적당히 내려놓으면서 타협하는 게 가장 좋은 사실은 정치적 지혜. 이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그런 뭐 이렇게 실천 프루던스, 아리스토텔레스나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그런 그 절충과 균형의 지혜, 중용 뭐 이런 거거든요. 부탄왕이 저는 그걸 실천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나라랑 상당히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 100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사실상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이제 고종이 이제 1897년, 1898년 제가 이번에 도산안창호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보면 고종이 1897년, 98년이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때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그 한편에서는 서재필이 돌아와서 독립협회 운동을 일으킵니다. 독립협회 운동을 일으키고 그 전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누가 먹느냐를 놓고 경쟁하다가 청나라가 패퇴하죠. 일본이 이겨버립니다. 일본이 이기는데 삼국 간섭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뭐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데도 독일 간섭을 해가지고 야 일본 니네 너무 많이 먹었잖아. 니네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도로 토해내. 그래갖고 그때 먹었던 요동반도 이런 걸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한반도에서 엉거주춤하게 물러서요. 그리고 러시아가 들어오는데 러시아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사실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러시아는 오히려 지금 이 동유럽 쪽이 더 관심이었고 저 극동의 한반도에까지 뭐 굳이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느낌적 느낌이라서 그때 권력의 진공 상태가 잠깐 생겨나요. 그 한 4, 5년 정도. 그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겨났을 때 자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잠깐 생겨납니다. 그때 서재필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막 독립협회 운동을 일으키고 그 독립협회 운동이 뭘로 이어지냐면 입헌군주제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독립협회가 나중에 만민공동회를 하면서 거기서 그 입헌군주제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 배제학당의 협성회, 그 토론클럽에서 그 협성회 리더였던 이승만, 그리고 뭐 최경식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예 고종 황제를 퇴위시켜버리고 왜냐면 명분이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러시아에 그 자원 채굴권 같은 걸 많이 넘겨요. 러시아로부터 이제 외교적 지원을 받는 대신 러시아의 이권을 많이 넘긴다고. 그거를 러시아의 이권 넘기는 걸 반대 운동을 하면서 그 러시아의 이권 넘긴 거 누구냐? 고종 황제 아니냐? 고종 아니냐? 고종이 퇴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막 펴요. 그러면서 중추원을 세워서 입헌군주정으로 공화정으로 가자라는 주장을
이제 젊은 공화주의자들, 그러니까 배제학당에 있던 이제 젊은 공화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펴게 되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랑 비슷한 거예요. 거의 요시다 쇼인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 봐라, 영모네. 영모 사건이 돼버린 거죠. 공화주의를 주장하니까. 그래가지고 싹 다 끌려가서 아까 말한 최경식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탈옥을 해가지고 저기 뭐 한국까지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해요. 사실 그 사람이 진짜 리더였는데 그 사람은 더 죽고, 그 사람보다 조금 뭐 뒤에 있었던 이승만은 같이 권총을 반입해가지고 빵에 하고 탈옥을 하다가 이 몸이 굼떠갖고, 이승만 보면 이렇게 둘러 이렇게 건강하고 날렵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스포츠맨 아니잖아. 입만해서 이승만은 담을 넘다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최경식은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데 오히려 그래서 사형당해서 죽었고, 이승만은 담을 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탈옥에 실패. 그래갖고 도로 갇혀. 근데 그래서 살아요. 신기하게도. 물론 고문도 당하고 뭐 그랬겠지만, 그 언더우드나 그런 이제 이승만을 키웠던 서양 선구자들이 엄청나게 구명운동을 벌여서, 왜냐면 이승만은 협성의 리더였고 워낙 이 토론 잘하고 이래서 그 만민공동회 또 연설 잘하고, 그래서 이게 서양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조선의 미래는 이승만이다. 이승만을 키워야 그 조선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승만 살려야 된다고 당시 이제 왕가에 엄청난 압박을 넣은 거지. 그래서 이승만이 죽지 않고 결국에 나중에 사면 받아갖고 살아나와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데, 어쨌든 그 국면에서 고종이 사실은 이 왕주크 왕처럼 입헌 군주정 독립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오케이, 그럼 이제 시대가 그러하니 우리도 입헌 군주제로 갑시다. 이러면 영국이 그런 나라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라는 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도 의회가 개설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도 의회가 개설돼 있었고, 물론 일본 의회는 입헌 군주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일본도 국민들이 투표로 의회를 구성해 갖고 그 의회가 일종의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이때는 뭐 그 시절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일본의 제도 비슷하게라도 흉내를 내서 차라리 그때 의회 개설 운동을 허용을 해주고 왕이 뒤로 한 발 물러났으면, 그랬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본한테 합병되진 않았죠. 근데 그때 고종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그 공화주의 어쩌고 하니까 짜증이 난 거지. 그냥 이 새끼들이 보자 하니까 원래는 이제 만민공동회까지는 고종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요들을 보내서 만민공동회랑 관민공동회라고 해서 그 공무원들까지 같이 가가지고 강요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참여해서 그 민중 백정도 연설하고 뭐 기생도 연설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같이 들어주고 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아예 그냥 고종 퇴위 얘기까지 나오고 공화정 뭐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바로 하루아침에 이른바 환국이라고 하죠. 조선왕들의 가장 이 필살 카드가 환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광조 날릴 때도 그렇고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전국을 확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게 조선왕이 가진 그 카드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체스의 퀸 같은 거죠. 한 번에 팍 판을 뒤집는. 그래서 환국을 갑자기 실시해가지고, 고종은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부하도 엄청 많이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황국협회라고 하는 그 보부상 조직을 동원해서 그 독립협회를 습격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다 때려 부셔. 그냥 뭐 사법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 테러, 백색 테러를 통해서 그냥 독립협회 다 때려 부셔버리고 다 잡아놓고, 아까 말한 이승만 같은 애들 잡아놓고, 그러니까 몇 명은 또 그때 안창호 같은 사람은 그냥 해외로 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갈 것이냐 대한제국으로 갈 것이냐, 그 기로에서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조선이 만국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권력을 국민하고 나누면 나중에 일본하고 합칠 때 우리가 한일합방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만약에 입헌군주국으로 갔으면, 아니 나는 이미 절대군주가 아니다. 우리는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권력은 국민에게도 일부 줬으니까 인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민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최소한 국회 결의라도 받아와라. 뭐 중추원 결의라도 받아와라. 이렇게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무래도 한두 명을 이렇게 넘기긴, 돈 받고 매수하기 쉽지만 예를 들면 300명, 500명을 매수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 지역 주민들이 뽑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랬으면 사실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서류 한 장으로 한일합방 되는 일은 겪지 않았다는 거지. 한일합방이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됐겠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거나. 근데 우리는 절대군주 국가였기 때문에 절대군주가 사인만 하면, 대한제국의 시스템하에서는 모든 권력은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군주가 도장만 찍으면 국권도 넘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 결정적인 조선이 망한 패착이었다, 말년에.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 정치 제도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정치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냥 끌고 사실 그 무능한 군주일수록 이렇게 소견이 좁고 옛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세계관에 갇혀 있는 고종이 뭐 유학파라든가
뭐 그랬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이 왕주쿠만 해도 유학하니까 넓은 세상을 보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종이란 사람은 그 외세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거 시대의 변화를 보고 아 이게 우리는 이 조선이라는 왕조의 시스템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 시스템으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가 왕조를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까지 미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민비 조언이나 들으면서 그냥 춘추 전국 시대식의 뭐 이재희 뭐 이런 걸로 어떻게 권모술수 이런 걸로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 한 거지. 그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구한말의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그랬기 때문에 권력을 지가 혼자 틀어주려고 하다가 결국 대한제국으로 갔고 그러니까 오히려 왜냐면 그때 잠깐 외세들의 힘이 빠진 틈을 타서 오히려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회귀한 거죠. 오히려 역사를 역행했던 거고 그 결과 다시 이제 러일 전쟁에서 한판 승부가 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일본이 그냥 압도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고 그때는 뭐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뭐 당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얼레벌레 그냥 일본한테 국권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사오적이라고 해서 대신 5명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도하게 하고 고종 도장 뺏어와서 도장 찍고 끝. 뭐 됐다. 왜냐하면 니네는 절대군주 국가니까 절대군주가 도장 찍으면 끝난 거잖아. 그리고 대신 우리 왕족들 다 일본 왕족으로 편입시켜 줄게. 그래서 고종 이하 그 전주희 씨 왕족도 다 일본 왕족 됐어요. 일본에서 다 백작 공작 자기 받고 평생 연금 나오고 죽을 때까지. 고종, 무순종 이런 사람들 죽을 때까지 다 일본에서 왕족 취급받으면서 연금 받고 그러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나라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제대로 된 전쟁 한 번 없이. 근데 사실 그때 그 독립협회가 하자는 대로 입헌군주국으로 갔으면 적어도 그렇게 안 됐다는 거지. 그 이후의 역사가 전혀 달랐고, 망하는 과정도 달랐을 거고, 그랬으면 독립운동 과정도 달랐을 거고, 그랬으면 어쩌면 우리 옛날에 궁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조선 왕실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입헌군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입헌군주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었겠지. 그랬으면 왕실 입장에선 최소한 이 명예는 유지하면서 살았겠지. 근데 지금 전주희 씨 누가 대접해 줍니까? 지금 왕실 후손들 누가 우리나라에서 뭐 누가 이렇게 어이구 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야. 어리석은. 시대를 보는 소견이 좁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왕주크라고 하는 왕은 지금은 굉장히 괜찮지만 지금 우리 3대, 4대, 5대까지는 국민들도 지지하고 우리나라도 큰 외교적 안보적 위기가 없고 그러니까 괜찮지만 이게 앞으로 그렇게 오래 못 갈 것이다. 왜냐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렇게 그 쇄국 정책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선진적으로 입헌군주를 그 민주화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민주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권리도 나눠주고 교육도 보편적으로 시키고 의료 문제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개방 국가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다 결정적으로는 핸드폰이 보급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산불이기 때문에 지상파 이게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봇대를 세워서 전기줄로 연결해가지고는 TV도 갈 수가 없고 뭐 어떻게 통신을 연결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게 핸드폰은 그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은 전파로 가는 거고 위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산골에서도 사실은 이게 기지국만 잘 설치하면 다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탄 사람들의 눈이 확 뜨인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핸드폰을 통해서 BTS도 보게 되고 뭐 이제 그 영화 뭐 마블 영화 같은 거 개봉하면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눈높이가 이제 세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민주화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왕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한 채로 어떤 민주화되고 개방화된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거기서 관광객들로부터 오는 관광 수입으로 또 국가가 큰 세금 많이 걷지 않아도 나라를 적당히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나라긴 하지만 저는 그 왕의 어떤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 왕의 어떤 결단, 그 민주화를 선제적으로 한 결단이 결국 오늘날의 부탄을 되게 행복한 국가로 만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불교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 국가여서 불교는 뭐 기본적으로 뭐 엄청나게 무슨 아둥바둥 살라는 학교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불교는 그게 기독교는 되게 아둥바둥 살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가지고 그게 예정설 뭐 칼뱅 뭐 이런 게 그거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뭐 벌면 그게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막스 베버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에도 도움이 되고 네 현세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도 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사상이거든. 그게 자본주의를 이렇게 확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데 그에 비하면 불교는 아니 그냥 어차피 윤회의 일부야. 너 전에 또 1000번이나 윤회를 했고 너 죽어도 1000번은 더 윤회할 거야. 1000번이면 10,000번 뭐 불교의 상상력은 진짜 엄청나잖아요. 막 이렇게
우주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세에서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대충 살아. 그냥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대충 살아. 이게 사실은 불교의 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속리화해서 불교도인들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약간 뭐 그런 거고. 그게 아까 말한 부탄의 어떤 독특한 그 구조적 환경, 식량이나 에너지나 안보나 이런 게 해결된 환경과 그런 불교 철학, 국민들이 다 신실하게 믿고 있는 불교 철학과 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당신 행복하셔라고 물으면 나 당연히 행복하지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물어보면 전 세계 1등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2010년 상황이고 재밌는 건 요즘은 부탄에서도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조사해 보면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도 그걸 지적하잖아요. 농사는 짓긴 농사는 기성세대만 농사를 짓지 젊은 사람들은 다 공무원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힘드니까 어쨌든 육체 노동이잖아요. 밭에 나가서 밭을 갈아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공무원 되면은 어떤 와이셔츠 입고 물론 이제 부탄 그 전통복을 입지만 그리고 앉아서 사무직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데스크 앞에서 컴퓨터 놓고 사무직 그런 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탄 젊은 사람들도. 그 유학도 많이 가. 유학 가면 뭐 나중에 부탄이 행복하니까 노년엔 돌아오고 여기 조현우 국장님 말씀대로 노년엔 돌아오겠지만 젊었을 땐 가급적 해외에서 살다가 뭐 나중에 늙어서 은퇴할 때 좀 돌아오거나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탄의 이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이제 세계를 알고 자본주의의 맛을 어쨌든 핸드폰을 통해서 알게 된 젊은 층들이 이 시스템에 만족하고 그냥 그 삶을 지속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죠. 이 만화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고 있죠. 부탄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선진 자본주의국가 비슷하게 갈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고 어쨌든 현재 정부는 현재 그 왕주쿠 왕은 제가 보기엔 이거 말이 입헌군이되지 실제로는 아직도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지하거든. 그래서 이 왕이 그 구체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냥 뭐 연설 같은 거 하고 그냥 뭐 좋은 얘기하고 전국 다니면서 순회하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왕의 철학을 계속 공무원들한테 주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대로 그 왕의 의지와 다른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겠어요? 전 국민이 이렇게 다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입헌구주정이지만 사실상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왕인 거죠.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그런 식의 방향성,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사회, 국민 행복 추구, 이런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뭐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왕이 되게 현명한 왕이고,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 나라의 갈 길을 잘 제시했고, 그거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다. 입헌구주제는 허울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지도자를 적당한 시기에 만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부탄의 행복을 가져온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가족주의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가족. 왜냐하면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불교적인 어떤 문화와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마음 그게 결국 부탄의 행복의 어떤 핵심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불교 문화를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간의 화목이라고 하는 용매 제와 함께 용해되면서 부탄의 행복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짓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순이라고 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장석대 회장의 손자인 장화순. 장화순이 그 아버지가 10년간 그 할아버지 장석대 회장하고 불화를 빚어서 나 기업 승계도 안 하겠다 이러고 튀어버리잖아요. 그랬는데 10년간 튀어서 어디 갔냐면 부탄에 있었던 거야. 그렇다는 설정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10년간 그 안 보고 있던 아버지를 이 부탄에서 만나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뭐 서로 끌어안으면서 화해하는 걸로. 그러니까 가족 간의 화목이 결국에는 행복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근거다. 우리가 지난번 일본 덴마크에서는 사람 간의 신뢰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간의 신뢰 때문에 덴마크의 어떤 그런 복지사회가 유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이 부탄편에서는 불교와 가족의 어떤 화목, 가족주의. 요거를 이제 부탄 행복의 어떤 기본적인 키워드로 핵심으로 마지막에 제시하면서 이 책이 끝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부탄 일반인들의 문화 측면에서 보면 근데 그 집에도 다 왕의 이렇게 사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 가족주의는 단순히 가족주의가 아니고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가족주의예요. 그 부탄의 왕이 그야말로 아버지인 거죠. 국부 같은 역할을 하고 이 부탄 국가 자체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국가 가족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겠죠. 왜 나라가 조그마니까 나라가 조그맣고 단순하니까 가능한 거겠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너무 커지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이러면 이런 사회로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특성 그리고 뭐 요즘 흩어져 살고 소규모 이렇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뭐 다 비슷비슷한 환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은 부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탄의 그런 행복에서 이탈해서
해외로 자꾸 유학 가려고 하고 해외로 떠나가고 그리고 부탄의 어떤 농사 짓고 사는 현 사회에 그냥 거기서 그렇게 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운 게 많고 영어도 쓸 수 있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평생 살고 싶진 않다. 어렸을 때는 좋았겠지. 근데 어른 되고 나면 아 부탄에서 살기 싫어. 나 미국 가서 살래. 영국 가서 살래. 영어가 되니까 어디든 갈 수 있잖아. 호주 가서 살래. 그러면서 이제 영어 되는 나라로 다 떠나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늙으면 돌아올 수는 있겠죠. 노년을 보내기엔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부탄의 좀 독특한 그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부탄 관련해서는 그 영상물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BS가 SBS에서 권력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한국의 정치인들, 그때 이제 손수조 씨 있죠? 손수조 씨, 뭐, 정은혜 전 의원, 그다음에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 한 한국 정치인 여야 섞어가지고, 한 네다섯 명 해가지고, 같이 부탄으로 한 일주일인가 한 달 정도 그 여행을 가서 그 부탄 여행기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권력의 조건이라고 1부, 2부 해가지고 SBS에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게 2000년대 중반 박근혜 정부 때인가 뭐 그랬죠. 그만큼 부탄 열풍이 막 일어갖고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이 있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때 이 왕 얘기도 나오고 뭐 이 만화에 나온 얘기가 그 다큐멘터리에 거의 대부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부탄의 학교 그 이름이 뭐더라? 부탄의 학교와 관련된 영화가 하나,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이건 극영화였어요. 극영화. 그게 개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다룬 부탄의 모습도 여기 만화 내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부탄의 한 젊은이가 교사인데 이제 부탄에서 너무 살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외로 뭐 나가려고 하는데 뭐 그러려면 네가 의무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갖고 부탄의 아주 산골에 있는 그 시골 학교에 가서 1년인가는 네가 의무 공부를 해야 뭐 해외로 나갈 수 있어. 뭐 이런 조건이 있어서 툴툴대면서 막 엄청 힘들게 막 가는데 뭐 이렇게 무슨 뭐 당나귀 같은 거 타고 뭐 소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산 깊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그런 애들이랑 한 1년 정도 뒹굴면서 거기 또 부탄의 순박한 처녀 만나서 부탄 그 전통음악도 배우고 뭐 그러면서 학교 생활 하다가 임기가 끝나갖고 다시 내려와서 호주인가로 갔는데 거기서 뭐 자본주의 사회 경쟁이 치여갖고 막 힘들어하면서 부탄을 그리워하는 뭐 그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부탄 학교 뭐 무슨 영화가 있는데 제목 이게 뭐더라? 저도 극장에서 봤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뭐 감동적이고 뭐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부탄의 젊은이는 부탄에서 교사하기 싫다.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가 보니까 거기도 썩 좋지만은 않구나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부탄과 관련된 그 재밌는 요 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 그런 영상물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다큐멘터리나 영화 되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른 분들 소감 나누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조현은 분과장님부터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고종하고 왕축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서 네,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음,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항상 불안한데 이 사람들은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해졌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불안을 해결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식량 걱정 없고, 에너지 걱정 없고, 외교안보 걱정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은 지속 가능한 거지. 근데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외로 떠나게 되는 이제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최시은 국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좀 나눠주시죠. 예, 저도 부탄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부탄으로부터 이제 부탄이 어떤 정치인의 현명한 해안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다른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어떤 최첨단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고도의 어떤 경쟁 사회에 있는데 이렇게 경쟁을 극한으로 모으는 것들이 인간을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좀
성찰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왜냐면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출산율도 그렇고, 이 경쟁을 국도로 모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진 않지만, 어떤 부탄의 사례에서 보는 어떤 자연과의 친화라든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옛날 어떤 국가 모델이지만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달은 유지하되 자연과 조화하고 또 공동체성을 유지한다면 이제 경쟁에 휘말리지도 않으면서 좀 더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어떤 자연과의 어떤 발전 정도,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 가능한 정도까지만 경제 발전 이루는 그런 어떤 국가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그럴 때 이제 부탄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탄이 아직 개방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부탄의 어떤 시골 산골에서도 한국 드라마 보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문제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한 것을 쫓아갈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로운 구강이 적정한 개방과 적정한 경제 발전 이걸 유지하면서 행복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되게 큰 과제겠다 싶었고 저도 그런 그 기자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부탄이 지정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알게 돼가지고 이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원 씨도 음성을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기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느낀 생각은 뭐 경제적으로 당연히 여유가 있어야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의식주만 좀 해결이 되는 상황에서 좋은 사람들과 여유롭게 대화도 하면서 나누면서 살게 되면 또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었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뭐 댐도 없이 그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탈탄소 쪽이라 가지고 뭐 2030년, 2050년 다 계획이 있던데 이런 거는 되게 부럽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정훈 씨도 음성을 키시고 소감 나눠주세요. 네,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입헌군 주제 설명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예를 드시면서 고종의 패착 관련해서 참 인상 깊게 잘 들었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뭔가 그 시대 정신과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미래지향적인 깨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축후 왕이 그렇게 그 70년대 그때 끼어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뭔가 변화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과연 지금 거의 뭐 인도의 속국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그냥 지금 뭐 그렇게 자가 발전되지만 기후이기 때문에 히말라야 물이 다 녹으면 어떡하게 될 거고, 감자만 먹고 살 수도 없고, 인구도 적은데 인구는 다 해외에 나가고, 공무원 하면은 이게 저는 유지가 항상 힘들 거라고 보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재밌게 왕이 아들한테 나라 일을 혼자 생각하러 어찌 하랴 들지 말라 하는데 아들은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밑에 얘기가 나오고, 그 뒷장에 학교 얘기 나오면서도 이게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지만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아이가 기술학교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 선택해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밑에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 시대 정신과 시대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좀 부탁이 좀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는 너무 50년 동안 압축 성장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지만 부탄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윤수 선생님도 음성을 키시고 들으신 소감 전해주세요. 아, 네. 초반부에 일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지 못하고 들어서 죄송합니다. 강의 되게 잘 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책을 읽지 않아서 이렇게 기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을 듣고,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조선왕조의
그러니까 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리가 오늘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아 지도자의 그러한 이렇게 앞선 해안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탄이라는 나라의 이제 지정학적 특징이라든가 자연 자원, 그리고 이제 뭐 그 리더의 탁월한 선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도 받고 지정학적으로는 이제 북한과 그 대립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견쟁이 휴전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쟁을 위협에 놓여 있고 경쟁도 극심한 나라이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부탄하고 또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아 우리나라에 없는 이제 이러한 그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있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앞서 달려가는 이제 뭐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쟁 위주의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는 이제 뭐 경쟁 위주의 시스템이 뭐 정답도 아니고 또 새로운 이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이제 새로운 이렇게 미래를 구상하는데 하나의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게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엄청 자세하게 알려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책에 있는 내용 좀 소개했습니다. 우리 오명실 선생님, 오명실 선생님 소감 나눠주세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쭉 들으면서 다른 분들 얘기하고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기후위기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와 저렇게 깨끗하고 또 에너지도 풍부하고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하셨듯이 탈석탄을 위해서 지향을 하는데 거기는 아예 그런 부분이 없겠구나. 그래서 기후도 좋고 환경도 좋고 식량도 많고 그러면 이 나라가 발전을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한 상황에서 쭉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 도시 서울 중심 외 빼고는 경기도도 뭐 용인인가? 아니야, 아닌데? 용인인가 한 지역만 빼고는 다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점차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고 지역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탄은 그러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혁신하면서 나라를 좀 확대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궁금해졌고 이렇게 풍요롭고 그 넉넉하고 그것만이 저는 그 나라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오히려 궁금증이 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느낌은 별로 그렇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잠깐 뭐 감사합니다. 한 달 살기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제주도 가듯이 그렇게는 갈 수 네네네. 있겠죠. 네, 한 달 살기, 두 달 말좀 살기. 더 깨끗하게, 풍부하게는, 음, 좀 여유롭게는 살다 오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음,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그림이 그려지질 않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발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탄 같은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국가 조건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항상 생존의 위기에 항상 내몰려 있기 때문에 부탄 같은 나라를 만들 수는 없지만 부탄으로부터 배울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최시훈 국장이 미래당에서 부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공부하고 계신다는데 저는 그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 소멸, 그 지방 소멸이라는 게 발상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냥 자연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점유하고 있던 땅을 자연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인간이 왜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야 됩니까? 인간은 그냥 다 서울에 몰려 살고 서울, 부산 이렇게 몇 군데 대도시에 몰려 살고 우리나라 금수강산은 원래 다 자연이 좋잖아요. 다 자연에게 돌려주고 동물들한테 돌려줘.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살게. 왜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야 되냐고요. 그냥 이렇게 뭐 지방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함을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그냥 자연이 살게 하고 그럼 그런 땅을 예를 들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두루미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관광화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은 가끔 가보고 평소에는 그냥 자연이 이렇게 자연이 살게 하는 그렇게 만든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부탄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러니까 GNP를 신경 쓰지 않고 GNH를 만든 이유는 부탄을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탄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까? 이게 아니라 발전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하게 그냥 이대로 지속 가능하기만 해도 충분히 그리고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행복하기만 하면 됐지 굳이 GNP, GNA
이런 걸 GDP를 만들어서 이걸 늘릴 필요가 있느냐, 국가의 규모, 생산성 이런 걸 자꾸 늘려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통찰을 이 선대왕이 얻은 거죠. 그래서 GNH라고 하는 지수를 개발해서 그걸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편다는 거고, 그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 이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굳이 더 발전시키고 더 뭐 성장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부탄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거기 살고, 아니야 나는 좀 이렇게 불안하더라도 경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의 가능성을 시험하면서 다양한 걸 보고 느끼고 살고 싶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서 또 뭐 다른 도시로 와서 또 그렇게 살고, 본인이 선택할 수만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환경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시골을 약간 소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모든 지역이 다 서울처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탄과 같은 몇몇 요소들을 가져다가 어떤 지방행정에서 실험을 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좀 지역균형 발전을 그런 식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다 모든 244개 자치단체를 다 서울처럼 발전시키겠다든가, 다 도시화하겠다든가, 다 다리 놓고 도로 놓고 뭐 고층 빌딩 짓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부탄으로부터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런 걸 관심 가지고 보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뒤에는 부탄에 이어서 이제 독일 편, 이번엔 초록색입니다. 색이 안 나와요. 어쨌든 다음번에는 독일 편을 읽고 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잠깐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확인 좀 해보고 잠깐만. 오케이, 잘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